지금부터 제3단원 언어의 세계, 그 첫 시간이었던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어의 본질적인 특징으로 총 4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언어의 자의성. 두 번째, 언어의 사회성. 세 번째, 언어의 역사성. 네 번째, 언어의 창조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언어의 자의성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기본적으로 의미와 말소리를 연결짓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언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다양한 의미들은 존재했지만 그것들을 부를 수 있는 말소리가 없어서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에 떠 있는 이 밝게 빛나는 물체는 무엇이라고 부를까? 밤하늘에 빛나는 이 물체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에 대해서 사람들끼리 서로 약속을 정해서 불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낮에 저 하늘에 떠 있는 저 밖에 빛나는 물체는 해라고 부르자. 그리고 밤하늘에 빛나고 있는 저 물체는 우리가 달이라고 부르자. 라고 약속을 정해서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기본적으로 의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미들을 말소리로 연결짓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늘에 낮에 떠 있는 이 물체를 반드시 해라고 부를 필요가 있을까? 밤하늘에 떠 있는 이 밝게 빛나는 물체를 반드시 달이라고 불러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자의성이라는 것은 의미와 말소리 사이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다. 이 낮에 떠 있는 밝게 빛나는 물체를 반드시 해라고 부를 필요도 없으며 밤하늘에 떠 있는 이 물체를 반드시 달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물체를 해라고 부르기로 의미와 말소리를 연결지었으며 밤에 떠 있는 이 물체도 그냥 달이라고 부르자라고 의미와 말소리를 연결했을 뿐이다. 다만 이 둘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언어의 자의성입니다. 그래서 해는 반드시 해라고 부를 필요도 없고 달은 반드시 달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언어의 자의성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미와 말소리가 필연적이라면 해는 반드시 해라고 불러야 하고 달은 반드시 달이라고 불러야 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해를 해라고만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나라별로 이 물체를 부르는 말소리는 모두 다 다르죠. 마찬가지로 이 물체도 나라별로 부르는 말소리들은 다 다릅니다. 그렇듯이 이것만 봐도 의미와 말소리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이 물체는 무엇이라고 부를까? 저 물체는 무엇이라고 부를까? 서로 약속을 정하다 보니 그냥 자연스럽게 말소리들이 정해졌다라는 것이 우리가 한번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자의적이라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달이 떠 있는 시간대, 깜깜한 시간대를 우리는 밤이라고 부릅니다. 깜깜한 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원래 밤은 시간을 나타내는 달이 떠 있는 깜깜한 시간대를 나타내는 의미도 있지만 그와 또 다르게 먹는 음식으로서의 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사람들이 의미와 말소리를 연결 지을 때 달이 떠 있는 이 시간을 무엇이라고 부를까? 아, 우리 그 시간은 밤이라고 부르자 라고 약속을 정했는데 또 한 번은 지금 산에 가시가 돋친 이 음식이 떨어져 있는데 이 음식은 무엇이라고 부를까? 이건 밤이라고 부르는 건 어때? 라고 약속을 정하고 보니 깜깜한 밤과 음식으로서의 밤이 말소리가 그냥 우연하게 겹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시간으로서의 밤만 밤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반드시 그렇게 불러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음식으로서의 밤은 절대 밤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의미와 말소리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보니 이것 또한 밤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것 또한 밤이라고도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와 말소리가 겹칠 수도 있다는 사실에서 언어는 자의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언어의 자의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언어는 자의적이에요. 그래서 이 나한테 떠 있는 밝게 빛나는 물체를 반드시 해라고 부를 필요는 없대. 오, 좋은데? 그러면 난 이제부터 이 물체를 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난 이제부터 이 물체를 가리라고 부를래.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은 사회적인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한두 사람이 한 약속도 아니고 사회 공동체 모두가 정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약속을 한 사람이라도 어기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게 된다면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해를 보면서 해라고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가리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달이라고 부른다면 제대로 된 의미 전달이 불가능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속을 정해서 의미와 말소리를 연결지어 놓았다면 개개인은 그 약속을 잘 지켜야 하며 그 약속을 함부로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그 특징을 우리는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언어는 사회적인 약속이다 라는 것 또한 우리가 중요한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언어의 자의성과 언어의 사회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언어의 역사성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언어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속 변하지 않고 같은 말만 사용하게 되는 것일까? 지금은 하늘에 떠 있는 이 물체를 해라고 부르는데 과연 옛날 사람들도 해라고 불렀을까? 10만 만 년 전의 사람들도 태초에 이 언어가 생겨났을 때 그 사람들도 이 물체를 해라고 불렀을까? 라고 한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언어는 항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말소리라든지 의미가 항상 달라진다 라는 것이 바로 언어의 역사성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절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시간이 지나면 항상 달라진다 라는 것이 언어의 역사성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시간이 지나면 그 단어가 생성, 새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나타난 단어가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쓰지 않으면 그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소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단어의 의미가
의미 또는 말소리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어는 때로는 새롭게 생성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새로 물건이 생겨나면 그것을 부를 수 있는 단어가 새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그 의미가 사라지면서 단어를 사람들이 제대로 부르지 않으면 그 단어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 의미나 말소리가 달라지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곧불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의미로 감기라는 단어도 있었어요. 곧불이라는 단어는 16세기에 등장한 단어였고, 감기는 18세기에 등장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곧불이라는 단어가 감기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에 빨리 등장한 단어였는데, 사람들이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곧불이라는 단어는 제대로 사용하지 않게 되자 완전히 사라진 단어가 되었고, 오히려 뒤늦게 등장한 감기라는 단어는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단어의 의미나 말소리가 변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름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여름의 의미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름의 의미가 다릅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여름이라는 단어를 열매라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 여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4계절 중에 하나로 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리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어리다라는 단어는 조선시대에는 어리석다라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의미가 달라져서 나이가 적다 라는 의미로 그 의미가 달라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언어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항상 달라진다. 단어가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라는 것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언어의 창조성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창조성은 말 그대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언어를 창조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단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혹은 단어와 단어를 결합시켜서 문장을 항상 새롭게 만들어낸다. 그런 특징을 언어의 창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창조적이지 않고 항상 고정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단어나 문장을 외워서 외운 그대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언어는 말을 할 때마다 항상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에 간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말을 할 때 나는 학교에 간다 라는 글자를 똑같이 항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에는 상황에 따라서 나 학교에 가 말을 하기도 하고, 저 학교에 다녀올게요 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혹은 나 학교로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똑같은 의미의 문장이라 할지라도 말을 할 때마다 매번 새롭게 문장을 직접 만들어내서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 언어의 창조성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단어를 직접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이 사용하고 있는 빨갛다, 빨간색, 그래서 빨갛다라는 단어가 있으면 사람들은 항상 빨갛다라는 단어만 사용하진 않아요. 똑같은 의미의 빨갛다라는 단어를 할지라도 벌겋다, 시뻘겋다, 아니면 새빨갛다, 아니면 발그스레, 혹은 붉다, 그것도 아니면 불그스레하다. 전부 다 빨간색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지만 우리말에는 이렇듯이 빨갛다라는 뜻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 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은 말이라 할지라도 뭔가 빨갛다와 비슷한 느낌의 단어들을 여러분들 또한 새롭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일상에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단어나 문장을 항상 새롭게 만들어내서 사용한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어떤 단어나 문장을 외워서 외운 그대로 똑같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할 때마다 상황에 맞게 단어나 문장을 새롭게 만들어서 사용한다라는 특징을 우리는 언어의 창조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언어의 본질적인 특징 총 4가지, 언어의 자의성, 언어의 사회성, 언어의 역사성, 언어의 창조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